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2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전세권이 나오는데요. 예, 전세권은 거기 조문부터 한번 볼까요? 303조 조문이 바로 나옵니다. 자, 303조 전세권의 내용에서 1항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전세권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지급하고 살다가 나올 때 이제 전세금 회수에 나오는 이런 권리가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조문을 보니까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전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 전세금 주고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 하다가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만 보면 이제 전세권의 내용을 알겠는데 뒤에 보니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거 담보물권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저당권자가 돈 빌려주고 자,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떼려고, 돈 받으려고, 남들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저당권의 제일 중요한 효력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보니까 자, 요렇게 사용수익 한다라는 용익물권적인 성격, 요 성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담보물권적인 성격, 이거까지 함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자, 우리가 용익물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용익물권적인 성격, 담보물권적인 성격 요거를 함께 가진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자, 1984년도까지는 요랬습니다. 전세권은 조문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용익물권으로 규정을 했더라 했습니다. 근데 자, 살다가 사람들이 자꾸 전세금을 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뭡니까? 뒤에 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함께 84년도 이후에 요 뒤에 있는 요 조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용익물권적인 성격,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일단 전세권은 그래도 용익물권적인 성격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적인 성격, 즉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이어서는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자, 용익물권적인 성격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반면 담보물권적인 성격은 전세금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자, 우리가 다음 달에 전세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제가 여러분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해서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 미리 드리고, 자, 제가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들어가는 건 다음 달에 들어가는데 등기 미리 좀 할 수 없을까요? 전세금 제가 미리 드릴게요 해서 그럼 여러분 안 돼! 해가지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편의를 봐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이 존속기간 시작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따금씩 출제가 되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이 된다라고 하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소작제도 비슷하게 이게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조문을 하나 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전세권의 내용은 그것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229페이지 갑니다.
자, 보시면 법적 성질에서 양관로 1번 타물권이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예, 전세권은 내 물건 위에 성립되는 권리입니까? 남의 물건 위에 성립되는 권리입니까? 남의 물건. 예, 그래서 자, 그리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가능하죠. 우리 용익 물건들입니다. 얘들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양관로 2번 용익 물건에서 나오는데 예, 전세권이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나온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그 2번만 잠시 볼까요? 자,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됐죠? 예, 보시고, 그리고 밑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나오는데, 예,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가지고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제일 위에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에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에서 아예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는 거. 자, 그거. 그리고 한 줄 내려오셔서 다만 뒤쪽입니다. 다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요거도 자, 예를 들자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아파트에 3억 주고 전세 좀 살자 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 없이 자, 전세권 한 설정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빌려준 돈이 마침 3억 원이 있었는데 을이라는 애가 집이 없고 살 집도 없고 하니까 뭡니까? 야, 너 집에 좀 전세 좀 살자. 대신 내가 너한테 받을 돈 그거 전세금으로 하자. 이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전세금이 반드시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세금 이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직접 지급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전세금은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된 전세금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등기를 해놔야지 제3자한테 전세금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조금 이따 문제 나올 텐데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요 상황에서 갑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해서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예. 자,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전세권자는 나가야 됩니까? 존속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왜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 답은 맞습니다. 근데 왜 주인 바뀌었는데 주인이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한 적 없다. 전주인하고 알아서 해라.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 나갈래?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집 살 때 뭡니까? 등기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이 3억 있네. 그러면 이거는 야가 주겠지 해가지고 자, 뭐 예를 들자면 이 아파트가 한 5억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살 때 전세금 3억 있네 해가지고 이 돈 일반적으로 빼고 2억만 주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야가 뭐 어찌 해결하겠지 해가지고 5억 다 주겠습니까? 2억 예.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죠. 괜히 5억을 다 줬는데 야는 이제 행방불명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가 야 너 등기부에 전세금 3억 쓰인 거 봤지 않느냐 해가지고 얘기하면 야는 뭡니까? 고스란히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입니다. 자, A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은 누가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야가 줘야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 야가 얘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전세금을 이것도 만약 등기를 안 해놨다라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해놓고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A라는 애가 야, 너 전세금 얼마냐라고 하면 을이라는 애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뭐 10억이나 돼 하면 이제 집에서 지 혼자 만든 급히 만든 전세권 설정 계약서 그거 뭡니까? 자 봐라 10억이지. 이래 돼버리면 얘가 정말 바가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은 3억이다라는 게 이게 등기가 돼야지 얘가 살 때 아하 이게 전세금이 3억이구나. 이걸 내가 줘야 될 거니까 내가 매매대금에서 요 돈 빼고 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된 전세금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목적물의 인도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즉 전세권이 성립되려 그러면 집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 목적물을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 즉 등기도 해주고 목적물도 넘겨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여부 그거는 전세권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자, 231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나오는데 자, 요 312조는 시험이 비교적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조문 한번. 자,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 기간이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2항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 할 때 건물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최단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라는 요 조문 최단기간에 제한 이거는 모든 전세권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뭡니까? 건물 전세권에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년 넘지 못한다라는 1항 규정입니다. 이건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최단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라는 요 규정입니다. 요거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연장, 갱신할 수가 있고 갱신해도 또 10년 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계속 거래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사망됐고 사항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예, 요거를 법정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법정갱신도 모든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입니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항하고 4항입니다. 최단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법정갱신 요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둘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자동 연장돼 버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까지 해놓고 우리 뒤에 가가지고 3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죄송 232페이지. 아유, 제가 아침부터 뭔가 큰일을 내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되기 전까지 반드시 대형 사고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313조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통고라는 말 나옵니까? 네, 그거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때부터 6개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그래서 요까지 조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1페이지 밑에 여백이 좀 남죠. 231페이지 보시면 밑에 여백이 좀 남죠. 자, 요거 제가 법정갱신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옆에 거기다 다 쓰셔야 됩니다. 양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6줄쯤 됩니다. 그러니까 6줄 하여튼 공간을 아껴갖고 오래 한번 써보십시오. 자, 법정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과 관련돼서 민법에 보니까 첫째,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전세권의 존속 기간만큼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2년이다. 이랬다라면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전세권이 전세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갱신되더라도 뭡니까? 1억. 그리고 기간이 2년이다 라고 하면 기간도 2년. 이게 아니라 뭡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313조 조문 보니까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6개월 지나면 소멸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민법상 임대차를 보니까 여기도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자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가 될 거로 봅니다. 다만 야도 기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함이 없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1개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더라도 이 지금 법정갱신 요기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자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기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겁니까? 2년.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2년으로 딱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몇 년이 되는 겁니까? 1년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2년 1년이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은 이 기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못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요래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자, 민법에는 해지 통고라고 나오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해지 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혼용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전세권은 해지 통고가 아니라 뭡니까? 소멸 통고라고 이래 나오고요.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지 내지 해지 통고라고 이래 나오는데 자, 요것도 구별을 한번 해. 이게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어디에 지문 하나가 툭 던져집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잠깐만 이게 생각이 나면 이거 푸는데 이거 생각이 나면 이제 황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자,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갱신되면.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됩니까? 3개월 지납니다. 됐죠? 그리고 민법은 다릅니다. 민법은 이렇게 임대차에서는 6개월, 1개월에서 이렇게 다르고요. 전세권의 경우는 6개월. 일반적으로 민법은 자, 좀 깁니다. 주임법이나 상임법보다. 그건데, 자, 요거, 요렇게 밑에, 자, 하여튼, 공간 만들어 쓰십시오. 쓰시고, 네, 그리고, 자,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우리 다시 교재에 23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3페이지. 309조 나옵니다. 조문만 한번 볼게요. 자,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에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임대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다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다 부담을 합니다. 그게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거 하나 됐고요. 넘어갑니다. 234페이지 갑니다. 자, 보면 자, 306조 나오죠.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해서 나오는데, 자, 거기에 혹시 210페이지 비교라고 써놨습니까? 안 써놨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306조 한번 보십시오.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 존속기간 내에 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혹은 임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므로 양도선을 갖는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가 있다. 다만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지상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점과는 양도성이 절대제한하는 점과는 비교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 뒤에다가 210페이지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10페이지 가가지고 210페이지 가셔서 자, 거기 282조 나옵니까? 282조. 그리고 조문 보니까 지상권의 양도 임대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 다만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죠. 예, 그러나 해가지고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즉 전세권에 나오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34페이지 비교해서 요래 써놓으십시오. 234페이지하고 그거는 비교를 하십시오. 자, 그 정도 됐고 자, 요 정도 우선 보시죠. 요 정도 보시고 지난주에 드린 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문제 풀면서 필요한 내용은 조금 더 보완을 할게요. 자, 지난주 문제 7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에서 나옵니다. 기억, 전세권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은 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 위에 성립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전제로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전세권에 관하여는 자,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아까 봤죠?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뭡니까? 전세금을
다른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자, 저기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요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디귿 전세권에 관하여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요 통행지, 통행권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요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돈 내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게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자, 이 토지가, 예를 들면 토지를 전세권자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는 그러면 이거 못 밟고 붕붕 날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야도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물론 야도 유상이 돼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처럼 용의권자들입니다. 자, 뭐 지상권자니 전세권자니 하는 이런 애들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어차피 땅을 써야 되니까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귿 요거 맞고요. 리을입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우리 원래 자, 그것도 뒤에 그 지문 뒤에다가 하나 써 놓으십시오. 원래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물건입니다. 물건 중에도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원칙적으로 요겁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저당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 위에도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권리 두 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상권, 전세권, 요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그럼 7번의 경우에는 틀린 게 뭡니까? 1번만 틀렸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됐고 8번 갑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맞죠? 아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인데 목적물 인도 이게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요거 맞고 2번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309조에서 보셨습니다. 요게 임대차하고 다른 점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하는 걸 전부 임대인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사는 사람이 직접 고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2번 그거 맞고요. 3번입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무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봤습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야가 이제 신소유자, 야가 구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자는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 가서 반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게 되면 그 전세권자의 집이 그것도 야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구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 요거는 뭡니까? 소멸한다. 그래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3번 그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갱신은 말 그대로 뭡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갱신된 거니까 우리 자 상소, 공영증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갱신을 다른 애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갱신됐다라는 변경등기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됐죠? 네, 등기 없이도 갱신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요거 맞고 5번입니다. 자,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요것도 우리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2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37페이지에) 317조입니다. 동시행관계 해가지고 317조 조문 나옵니까? 예, 요 조문만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는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입니까?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더하기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가 동시행입니까? 서류까지 줘야 됩니다. 예, 317조 조문 고려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318조 한번 봅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에서 전세권자도 물건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열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안 돌려주면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넘어가서 238페이지. 자, 거기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부 전세권의 문제 해가지고 밑에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일부의 전세권자가 자,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되어 있고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해서 요래되어 있죠. 적극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다. O. 자, 소극 이거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 X.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밑에 주저리 나오는데 자, 그거를 자, 그냥 237페이지 밑에 그 한 두 줄 정도 쓸 여백 있죠. 네, 그래서 318조 밑에 조문 밑에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가십니다.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이 경영하는 원룸주택에 301호에 지금 제가 전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전세금을 반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집 전체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경매해가지고 돈이 3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 전부를 팔아가지고 이미 누가 경매를 했습니다. 3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뭡니까? 제 전세금 1억 주세요 해가지고 건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거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부를 경매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팔아놓으면 내 전세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는 거 그거는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예, 전세권은 요 정도만 보시죠. 그래서 요 정도 기초적인 내용 보시고 그리고 전세권은 이제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따듬고 고려 한번 해보죠. 자, 됐고요. 이제 담보물건 들어갑니다. 240페이지인데
자, 거기 240페이지 보시면, 자, 그 중간쯤에 양괄로 2번에서 담보물건의 성질에서 나오고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란 말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기억 보니까 부종성, 옆 페이지 보니까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몰라. 작년 문제가 물상대위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거 뭐 딴 거 나오는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물상대위성 나왔으니까 몇 년은 이 부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담보물건 알라 그러면 요 공통의 성질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이 가지는 담보물건의 공통으로 이게 있을 유자입니다. 있는 성질. 담보물건이 공통으로 있는 성질, 즉 담보물건의 공통의 성질. 자, 요거를 통유성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유성은 논의가 되는 게 부종성이니 수반성이니 불가분성이니 물상대위성이니 하는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물상대위성이라는 거 요게 중요하고 작년 시험 문제 요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또 이 부분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냥 제가 읽으면서 이런 조문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문에 대비해 가지고 그냥 요런 조문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을로부터 돈을 한 1억 원을 빌리면서 지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빌리면서 여기에다 저당권 하나 설정했다. 그러면 집주인 요 사람이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은행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요게 담보물건입니다. 그리고 1억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받을 돈입니다. 채권. 그리고 빌린 갑의 입장에서 보면 1억 이건 뭡니까? 채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 채무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채권이 아니라 특히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피담보채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건에서는 그냥 채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권이란 말이 나와도 뭡니까? 담보물건에서는 이게 피담보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숱하게 채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피담보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뭡니까? 피담보채권. 그리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이게 뭡니까?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니까 피담보채권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즉 담보물건에서는 채권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앞에 피담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담보 아이고 어려우면 빼버리십시오. 그냥 채권, 채무 이래 읽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처럼 자, 담보물건은 자, 공통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종성. 그래서 부종성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피담보채권이 생기거나 소멸될 때 담보물건도 따라서 생기거나 소멸되는 요 성질, 요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 염두에 두고 한번 조문 읽어볼게요.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뭡니까? 피담보채권 아닙니까?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다. 즉 피담보채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붙어있는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같이 없어진다. 요게 부종성입니다. 됐죠? 그리고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피담보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건도 따라서 같이 이전된다. 수반해서 따라 붙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수반성인데 요것도 저번 한번 보십시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즉 피담보채권하고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른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가 넘어가면 야도 같이 넘어가야지. 야는 안 넘어가는데 야만 분리해가지고 딴 애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건 수반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반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점은 본 기억만 난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본 듯 하다라는 거. 그리고 불가분성은 말 그대로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불가분.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억을 빌려드렸습니다. 1억을 빌려드렸고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9,900만 원을 갚았습니다. 100만 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0만 원 갖고 자꾸 일을 먹이더라는 겁니다. 돈도 안 갚고 전화하면 전화 씹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1억 빌려줄 때 집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제 100만 원 남았으니까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저는 경매 신청을 화장실만 경매해 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집 전체를 경매해 주세요입니까? 그게 불가분성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받을 때까지 뭡니까? 집 전체에 대해서, 즉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불가분성이라고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물상대위성인데, 자,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저당권에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릴 텐데, 자,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1페이지 보시면 리을에 물상대위성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랬고, 자, 거기 보니까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어서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는 경우에 담보물건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을 위해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어렵긴 어려운데 예, 조문을 요래 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서 보십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화재보험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화재보험 청구권을 지급 전에 압류하여 우선 변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다만 유치권은 물상대위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뒤에다가 256페이지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 가시면 4번 해가지고 물상대위란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요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풀어갖고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요 물상대위 요거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요 저당권이 설정된 요 집을 경매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A한테 팔린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요 집에 붙어 있는 저당권은 소멸됩니까? 그대로 따라 붙어 넘어갑니까? 따라 붙어 넘어가야 되죠. 안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갖고 그러니까 바로 집 팔아버리면 은행들은 이제 돈 회수할 길도 없고 다 망하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이거는 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저당권은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 성질을 추급력 내지 추급효, 추급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추급. 왜? 우리 예전에 왜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노비 쫓아가는 사람들을 왜 추노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쫓아가는 효력이다라고 해서 추급효 내지 추급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추급력이 있으니까 이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자체가 이게 예를 들자면 요거 공멸회 공용징수 즉 수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요 공용징수 여기 수용입니다. 그리고 멸실훼손. 자, 그래서 공멸회. 그러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냥 공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멸을 하는 바람에 자, 수용이 되는 바람에 토지 수용 보상금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멸실훼손 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보험을 들어놨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금 네, 요런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 뭐 화재 보험금 같은 거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이제 집이 요렇게 바뀐 겁니다. 가치 변형물로 바뀌었다. 요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자, 이제 집이 있으면 추급에 의해서 쫓아가가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빌려준 돈 회수하면 되는데 이제 쫓아가고 싶어도 못 쫓아갑니다. 대신 가치 변형물이 발생한 겁니다. 그 가치 변형물이 뭡니까? 보험금, 보상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보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내가 여기에서 저당권 행사에서 우선 변제 받아갈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신하는 물건에 즉 대신하는 물건 가치 변형물 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거를 물상대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물상대위 개념은 보셨습니다. 보보에 대해서 즉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거를 물상대위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리고 자 물상대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전에 자 이 경우에 즉 물상대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보험금 보상금이 저당권 설정자 주머니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압류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압류를 하는 이유 자체는 자 요거는 자 이 보보가 만약 얘 주머니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돈인지 아니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요래 부릅니다. 자, 특정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 미리 압류를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 해놓고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256페이지 오십시오. 자, 기억에 256페이지 기억에 자, 두 번째 줄은 따라서 이유 보십시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바뀐 경우에 저당권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존속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런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물상대위권 내지 물상대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자,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 보상금 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래 보험금, 보상금 요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서 그거 나옵니까? 자, 거기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자, 시험은 아마 뭐 앞으로 나오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건 취급합니다. 쫓아가가지고 이거 경매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돈에서 자기가 돈 회수하면 되는데 자, 이처럼 쫓아가고 싶어도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어졌으니까. 자, 왜 없어졌냐라고 하면 지금 화재가 나는 바람에 혹은 토지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거기 있는 권리들이 싹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이 대신 나왔다. 그래서 지금 취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신 취급 못하는데 보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변형물이 생긴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요거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보험금, 보상금 요건데, 자, 지금 문제가 매매 대금 같은 거, 혹은 월세 같은 거, 여기 대해서도 물상 대위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겁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A한테 집 팔았습니다. 집 팔아서 매매 대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을이 나타나가지고 잠깐 내가 저당권자인데 이 5억 원 이거 내가 압류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물상 대위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압류를 해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는가.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물상 대위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고 싶어도 이제 못 쫓아가는 경우에 물상 대위, 즉 뭐 이론 어렵게 해가지고 물상 대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자, 매매 대금 이거는 손 안 대더라도 만약 갑이 돈 안 갚는다라고 을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 가서 저당권 실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경매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뭐 어렵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가치 변형물인데 해가지고 물상 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물상 대위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요거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취급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를 구태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여기 우리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이라 줄여서 뭐 토지보상법 이래 부르는 법률이 있는데, 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자, 이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취득하는 방법인데, 자, 1차적으로는 협의 취득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는 강제 수용 방식,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협의 취득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간에 보상금은 돈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협의 취득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가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협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실질이 매매다라는 겁니다. 협의 취득은 이건 본질이 매매다. 그러니까 얘는 표현은 보상금이라고 썼지만 실질이 뭐다라는 겁니까? 매매 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니은입니다. 보십시오. 물상 대위는 저당권이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자, 취급이 안 된다라는 건 물건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불나든지 수용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 수용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없으며, 자, 목적물의 매매 대금, 차임 등의 물상 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취득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 이거는 실질이 뭐다라는 겁니까?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는 자, 이는 압류는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자, 이게 보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3자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도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별만 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밑에 물상 대위 시에 압류를 저당권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서 소극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판례, 자, 물상 대위 시에 압류를 저당권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서 소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뭐 같습니까? 이거. 예, 상에다 그냥 밥숟가락 딱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제3자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도 예, 물상대위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뭡니까?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 놓으면 됩니다. 땡큐 그러면서. 예, 됐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특정만 되면 되니까, 구별만 되면 되니까,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거다라고 확인만 되면 되니까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제3자가 압류한 거는 그냥 가갖고 밥숟가락만 딱, 밥숟가락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얹어 놓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 자, 됐습니다. 요까지 됐고요. 자, 예,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요거 미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조금 쉬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예, 유치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유치권, 여기서부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